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지? 저는 17억짜리 금강뷰 아파트 거실 창 앞에 서서 아내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봤지? 이게 바로 완벽한 내 인생 설계야. 30년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대기업 상무 출신 제 안목은 제 인생의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3년 뒤 저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전셋집 5층에서 손바닥만 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남의 집은 단단하게 지어 올렸으면서 왜 제 인생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뜨렸을까요? 건설 전문가가 단 3년 만에 바닥으로 추락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30년 넘게 몸담았던 대기업 건설사에서 상무의 별을 내려놓던 날, 그날은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퇴임식장 입구는 협력사 사장들이 보낸 화환으로 발 디딜 틈 없는 숲을 이뤘습니다. 상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무님은 우리 건설업계의 전설이십니다. 은퇴하셔도 저희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곧 모실 테니 자리 하나 꼭 맡아주십시오. 후배들의 박수 소리와 사장들의 깍듯한 예우를 받으며 저는 오만하게도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찬사가 김상무라는 직함이 아니라 김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이라고, 내려오는 길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도약대 위에 서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57세였고 건강했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강동구에 11억짜리 자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4억 원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비록 저와는 다른 회사였지만 대기업 건설사 대리로 4년차 아비의 뒤를 이어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아들 녀석은 제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2년 전 아들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줬습니다. 김상무님 아드님도 건설업계에 일한다면서요? 집안이 참 훌륭하네요. 그날의 칭찬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건설사 상무로서의 명예, 대기업 다니는 아들, 강동 자가 아파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아왔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유롭게 살아보자.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렸습니다. 11억짜리 아파트와 곧 들어올 퇴직금 4억, 평생 모은 이 자산을 지렛대 삼아 은퇴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머뭇거릴 때 전문가인 내가 먼저 깃발을 꽂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건설 현장 경험, 수백 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지켜본 노하우, 누구보다 부동산을 잘 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퇴직 후 조용히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직 57세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죠. 이 6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설계한 인생 플랜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노후 준비도 완벽했습니다. 건설업 전문가답게 부동산 투자까지 성공하면 완벽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쉽게 풀리고 있다고 착각한 게,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 제 인생은 정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늘 그렇게 찾아오니까요. 부실 공사의 징후는 늘 건물이 가장 화려할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모든 게 완벽할 때,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완벽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사실 퇴직을 몇 달 앞둔 봄부터 제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세종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부동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30년 건설 현장을 누빈 사람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건 본능이었습니다. 강동 집값도 오르고 있었지만 이미 고점이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강동은 정점이야. 더 오를 여지가 없어. 여보, 우리 세종으로 이사 가는 거 어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세종은 달라. 행정 수도가 되면 최소 2배는 오를 거야.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세종시요? 여보, 2배 아니라 3배가 오른데도 난 겁나요. 우리 나이 이제 57이에요. 이 집에서 애 키우고 이만큼 자리 잡는데 30년 걸렸는데 이제 와서 여길 다 정리하고 그 멀리까지 가자고요? 거기에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 뭐가 중요해? 돈이 된다니까? 내가 30년간 건설 현장에 있었는데 그걸 모를 것 같아? 난 그냥 여기서 당신이랑 마음 편하게 늙어가고 싶어요. 당신은 날 그렇게 못 믿어? 괜찮아, 나만 믿어.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인구 유입률, 정부 기관 이전 계획, 교통망 확충, 모든 지표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건설업 전문가였습니다. 분양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떤 입지가 프리미엄을 받는지, 어떤 브랜드가 인기 있는지, 어느 평형대가 잘 팔리는지 다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강동 집 팔고 세종으로 갈까 해.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세종은 아직 불확실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건설사 상무인데 지표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 아버지,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강동이나 송파 쪽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살기 좋잖아요, 아버지. 지금 불안정한 시기에 꼭 세종이어야 할까요? 굳이 가시겠다면 강동 집 판 돈에 퇴직금 합쳐서 차라리 송파 쪽으로 금매 잡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은데요. 강남 3구는 배신 안 하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송파? 거긴 이미 다 올랐어. 수익률이 안 난단 말이야. 건설 상무 30년 한 이 애비 눈에는 지금 세종이 10년 전 강남으로 보여. 넌 아직 멀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지. 준혁아, 넌 아직 현장 경험이 부족해.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안전만 추구하면 기회를 놓쳐.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설마 아버지, 은퇴 자금의 대출까지 얹으시려는 건 아니죠? 이제 수입도 없으신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건설맨이 레버리지 무서워해서 큰돈 만지는 거 봤냐? 이건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내 안목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야. 상무 직함 살아있을 때 당겨놔야지. 언제 하겠어? 부동산은 결국 타이밍 싸움이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대출까지 받는 게 맞을까요? 연금도 나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저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내 판단을 못 믿겠다는 거야? 아내가 약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월급도 이제 끝인데 연금 나오려면 아직 6년이나 남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손가락만 빨면서 집값 오르기만 기도하고 살 순 없잖아요. 화가 난 저도 울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까지 왜 이래? 내가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밥 먹고 살았어. 땅 보고 건물 세우는 게 내 평생 직업이었다고. 당신 눈엔 내가 저가 대출 이자나 계산 못하는 바보로 보여? 내 안목이 틀린 적 있었어? 그러자 아내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회사 집 짓는 거랑 우리 노후 자금 다 털어넣는 거랑 같냐고요. 남의 돈으로 사업할 때야 전문가였겠지만 이건 우리 목숨줄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쾌한 승부욕으로 들끓었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만 일했던 상무가 아니라
실제로 성공적인 투자를 해내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세종시로 내려갔습니다. 몇 군데 분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금강변을 따라 늘어선 대단지들이 화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건설사에서 시공 예정인 대장 아파트였습니다. 금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전망이었습니다. 여보, 경치 정말 좋네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강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뷰였습니다. 여긴 세종의 랜드마크입니다. 지금은 17억이지만 내년이면 25억은 가볍게 넘을 겁니다. 분양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 시공이라는 브랜드 파워, 금강 조망권, 역세권 입지,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30년 건설업 경험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른다. 분명히 오른다. 강동보다 훨씬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강동 집이 11억 정도에 팔릴 것 같았고 퇴직금이 4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건설사 상무 경력이시면 신용도가 아주 높으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담사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동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할 거예요? 응,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당신도 봤잖아, 그 조망. 그런 입지는 대한민국에 다시 안 나와. 그놈의 입지 하지만 17억이잖아요. 우리 전 재산 다 털고도 더 빌려야 한다면서요. 괜찮아. 내가 다 계산해봤어.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고문 계약 연봉도 나올 거고 집값 오르는 속도 보면 이자 정도는 껌값이야. 충분히 가능해. 여보, 17억은 당신 자존심 세우는 판돈이 아니라 우리 노후고 목숨줄이에요. 우리 나이에 빚? 연금 나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 이자 어떡할 건데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피 같은 돈이 생자로 나갈 텐데 우리 집도 충분히 좋잖아요. 친구들도 다 거기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도박을 해요? 도박이라니. 내가 30년 동안 남의 집 지어주면서 땅 보고 건물 본 짬밥이 얼마인데 당신까지 정말 왜 이래? 아들 녀석이나 당신이나 나를 퇴물 취급하는 거야 지금? 퇴물이라니요. 나는 당신이 대기업 상무가 아니라 그냥 내 남편으로 편하게 쉬었으면 해서 그래요. 저 화려한 금강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불안이 가득했다는 걸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세종대장 아파트의 금강뷰가 가득했으니까요. 강동 11억을 17억으로 그리고 몇 년 후엔 25억으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30년 건설업 전문가의 눈에는 말이죠. 며칠 후 저는 강동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강동 집 계약을 마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퇴직하기 전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대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건설사 상무님이시군요. 신용 등급이 최상이십니다. 까다로운 심사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와 상무라는 직함이 찍힌 서류 한 장이 수억 원의 자본을 끌어오는 강력한 보증서가 되었습니다. 가구도 새로 사야 하고 각종 세금까지 내려고 넉넉히 3억을 빌렸습니다. 대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술술 풀렸습니다. 너무 쉽게 풀려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세종 분양 사무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여긴 세종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상담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불안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세종집 계약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책임질게. 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뒤였으니까요. 계약을 마친 후 며칠 동안 저는 세종 현장을 몇 번이나 더 찾아갔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개발 계획을 살펴보고 교통망을 점검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아. 이곳은 분명 오른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해 여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속에 정든 회사를 떠났습니다. 30년을 몸담았던 건설사를 떠나는 마음은 섭섭했지만 제 손엔 이미 세종 아파트의 계약서와 은행에서 받아낸 대출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퇴직과 완벽한 재테크. 저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승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세종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거실 창문을 열자 금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예쁘긴 정말 예쁘네요. 살다 살다 이런 경치는 처음 봐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빚까지 지면서 우리 나이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누구야. 30년 넘게 아파트 짓고 시장 분석한 김상무야. 다 잘 될 거니까 문제 없어. 대출 이자? 내가 말했잖아. 고물료랑 강의료만 합쳐도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다고. 당신은 그냥 이 경치 즐기면서 편하게 있으면 돼. 다 계획이 있다니까. 저는 가슴을 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동보다 더 넓고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제 은퇴 인생이 완벽한 도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사 잘하셨어요? 잘했다. 경치가 정말 좋구나. 그렇군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이 아파트는 분명 오를 거야. 네, 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금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무거운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판단이 맞아. 조금만 기다리면 아들도 인정할 거야.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건설사 고문 자리 제의를 몇 군데 받았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이었습니다. 월 자물료로 꽤 괜찮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중 두 곳과 계약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출 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 받을 때까지 6년, 그동안 고물료로 버티고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남기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강의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건설 관련 협회에서 특강을 부탁했습니다. 30년 현장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도 강의했습니다. 건축과 학생들에게 실무를 가르쳤습니다. 고물료와 강의료를 합치니 꽤 괜찮은 수입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어요. 아내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말했잖아. 다 계획대로야.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세종 집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 때마다 호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높은 곳일수록 추락의 고통이 더 처절하다는 진리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 세계를 멈춰 세울 재앙이었습니다. 입주하고 몇 달 후였습니다.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알 수 없는 폐렴이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금방 지나갈 거야.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그 이름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세상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비대면 근무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첫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외부 고문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건설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언제쯤 다시 가능할까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다른 건설사에서도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고물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두 곳 모두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고물료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회 특강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대학 강의도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외부 강사는 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수입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 관리비가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코로나가 끝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확인했습니다. 세종 집값을 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집값은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봐, 오르고 있잖아. 내 판단이 맞았어. 저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더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금강을 따라 흐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경치를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들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진 않으세요?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아버지는 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아내와 아들 앞에서 그토록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와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몇 군데 건설사에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고문 자리가 비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올해는 모든 외부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퇴직 전에는 제게 먼저 연락하던 곳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마저도 거절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애썼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아내의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세종 호수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들 말대로 강동에 그냥 있었어야 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집값은 분명 더 오를 거야.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비비로 남겨둔 예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끊겼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 금강은 여전히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제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도 팬데믹이라는 변수는 제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재앙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했습니다. 세종 집값이 더 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여보, 통장 좀 봐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모아둔 예금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생활비, 관리비를 감당하느라 매달 목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코로나 끝나면 다 회복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뉴스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겠어? 하지만 한국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금리가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그랬습니다. 투기 수요로 올랐던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17억이었던 아파트 호가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야. 곧 회복할 거야.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세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16억, 15억, 14억.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동시에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13억, 12억. 숫자를 볼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모아둔 예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금리 인상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금강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경치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경치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뭘 잘못한 걸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상승을 가리켰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금리 인상도 30년간 건설 현장에 있었지만 실전은 이론과 달랐습니다. 여름이 되자 시세는 더 떨어졌습니다. 11억까지 내려갔습니다. 강동에서 팔았던 가격과 같아졌습니다. 밤마다 거실에 홀로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딱 한 달만 더 버티면 반등하지 않을까? 아니야, 지금이라도 던져야 강동으로 돌아갈 희망이라도 생겨. 수천 번, 수만 번 마음속으로 설계도를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드러낸 통장 잔액은
무섭게 저를 재촉했습니다. 결국 몇 날 며칠 셀 수도 없는 고민 끝에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사장님, 지금 세종은 매수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내놓으신다고 하니까 올리긴 하는데 팔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집,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집, 제 인생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낸다, 준혁아. 세종 집은 괜찮아요? 뉴스 보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던데요. 괜찮아.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건설사 상무 출신이 부동산 투자로 망해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가끔 건설사 후배 동기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여전히 여유롭게 사는 척했습니다. 상무님, 은퇴 생활 잘하고 계시죠? 그럼 잘 지내지. 김상무 어때? 퇴직하고 이사까지 가니깐 아주 살만해? 그럼 당연히 좋지. 언제 한번 만자자고. 전화를 끊고 나면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30년 건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건설사 상무 출신이 부동산으로 망했대. 그런 말이 돌까봐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앞에서 무너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강동 아파트를 팔았고 퇴직금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대출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부어넣은 이 집이 이제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쌓여가는데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절망케 했습니다. 만약 지금 가격에라도 팔지 못하고 더 떨어진다면 저는 평생 모은 자산을 잃는 것을 넘어 평생 쌓아온 성의 비명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식에게 집만 되는 살아있는 실패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갈고 닦은 제 노하우를 다시 복귀해봤습니다. 입지, 공정, 분양성.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걸고 확신했던 그 완벽한 설계도가 왜 현실에서는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고 리스크를 무시했으며 자산을 한 곳에 몰빵했습니다. 건설사 상무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한 남자는 밤마다 숫자의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아내는 옆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제 한숨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여보, 자요. 못 자겠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더 모질게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누굴 탓하고 원망하겠어요. 다 내 잘못도 있는 거지. 여보, 일단 기운 좀 내봐요. 어떻게든 살 길은 안 있겠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겨낸단 말입니까? 제 인생의 공정률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자유낙하하는 기분. 그 어둠의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통장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했습니다. 여보, 금매로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금매로 내놓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서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할 겁니다. 얼마까지 내려야 합니까? 10억 이하로 내놓으셔야 관심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억에 산 집을 10억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야 한다니.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세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10억, 9억,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사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1달 안에 잔금 다 치를 테니 바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가격은요? 9억입니다. 17억이 9억이 되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이미 경고장이 날아오고 있었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잔금 받기 전에 우리가 들어갈 곳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여유가 없으니 집을 보러 다니는 것조차 비참했습니다. 결국 계약금 중 일부를 미리 받아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전세를 알아보러 다니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오래된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낡은 단지였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이었습니다. 여보, 여기로 해요. 더 좋은 데 찾으려고 애쓰지 마요. 남은 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챙겨둬야 우리 노후 자금이라도 하죠. 이제부터 우리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아내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금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돈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은 기다렸다는 듯 대출금을 뽑아갔습니다. 그동안 밀린 이자와 세금, 중개 수수료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제 인생의 결실이 단 몇 분 만에 통장에서 지워졌습니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냈습니다. 그것도 빠듯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종 아파트를 가득 채웠던 가구들은 전세 아파트에 맞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과 함께 중고업자에게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에 남은 짐을 싣고 세종을 떠났습니다. 전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짐을 들고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 장판이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1억 자가에서 17억 자가로, 그리고 이제 전세로. 이게 제 인생의 추락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종 아파트 천장은 높고 넓었습니다. 여기는 낮고 좁았습니다. 옆집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아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아들 준혁이 연락을 피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동 소리가 좁은 방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되세요? 세종에 내려가 보려다가 혹시 몰라 전화드렸어요. 준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좀 바빴다. 무슨 일 있으세요? 세종 집 정리했다. 지금은 경기도 쪽에 내려와 있어. 조용한 곳에서 좀 쉬려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세종 집값 폭락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혹시 손해보고 파신 거예요? 그래. 더 늦기 전에 정리했다. 나이 먹으니 조용한 곳이 그립더구나. 아니, 그래도 강동으로 오셔야죠. 왜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세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대출은요? 남은 돈은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걱정을 넘어 다그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좁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초라한 한 남자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건설 전문가야. 다 계산해보고 내린 결정이다. 아직 정리 중이라 정신이 없으니 주소는 나중에 알려주마. 끊는다. 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정직할 수 없는 비겁한 아버지. 건설사 상무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참히 깨져나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변기 뚜껑을 덮고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괜찮아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죠. 당신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인생 수업료 좀 비싸게 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이제 욕심 비우고 우리 둘이서 더 잘 살아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거친 손길에 억지로 버티고 있던 제 아내 제 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무라는 껍데기 때문에 아내 앞에서도 참아 보이지 못했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건설맨이 아니라 그저 죄 많은 남편이 되어 아내의 손등 위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울음 뒤에 찾아온 현실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11억 강동 자가에서 17억 세종 자가로, 그리고 단 몇 년 만에 전세 신세가 된 현실. 금강뷰에서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집으로의 추락. 그것이 제 오만이 불러온 성적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인생, 오만했던 선택, 그리고 그대가 처음으로 정직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가장 급한 건 수입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앞으로를 가늠해봤습니다. 아무리 절약해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 전에 뭔가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여보, 다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내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나이에. 건설 관련 일밖에 없지. 그게 제가 아는 전부니까요. 서랍에서 낡은 재킷을 꺼냈습니다. 세종에서 입던 정장들은 전부 처분한 뒤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건설사 상무였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전 건설사 후배에게 먼저 연락을 돌렸습니다.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그럭저럭 지내네. 자네는? 저도 별일 없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그쪽에서 고문 자리 같은 거 없나 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망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죄송한데요, 상무님. 저희 쪽은 지금 인력을 줄이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군. 알았네. 나중에 자리 나면 연락드릴게요. 끊어진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걸어올 리 없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다른 곳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과거같이 일했던 협력사에도 연락했습니다. 상무님, 반갑습니다. 편하게 지내고 계신 거죠? 뭐 그럭저럭. 혹시 잠은 일 같은 거 있을까? 아,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외부 인력은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가? 알겠네. 또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지금은 여건이 안 됩니다. 기회되면 다시 연락드리죠.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들이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상무님, 자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특강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구걸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것도 번번이 문전박 대당하면서 며칠이 흐른 뒤 한 곳에서 답이 왔습니다. 중소건설사였습니다. 상무님, 월 자문료로 드릴 수 있는 비용이 많지 않은데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요. 첫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문 계약을 하나 따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일 하나 구했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아내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무에서 일용직 자문으로 이게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대학 쪽에도 연락을 넣어봤습니다. 건축과의 특강이라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거절이었지만 한 곳에서 기회를 줬습니다. 한 학기에 몇 번 정도 가능하실까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기업 자문과 대학 특강을 합쳐도 예전 고물료 한 달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소중했습니다. 첫 자문 일을 하러 중소건설사에 갔습니다. 낡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젊은 사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라면 제가 그를 불러서 일감을 줬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그의 회사에 고용된 신세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자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예전에 일했던 협력업체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김 상무님 아니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자문 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그의 눈빛에서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상무에서 동정받는 자문으로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하나 샀습니다. 여보, 일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이거 과일 하나 사왔어. 아내가 과일을 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몇천 원짜리 과일 하나에도 감동하는 우리. 금강뷰 거실에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은 먹먹했습니다. 며칠 뒤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학기에 한 과목 더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두 번째 강의까지 확보했습니다. 자문료와 강의료를 합치니 한 달에 꽤 됐습니다. 예전 한 번 받던 고물료와 비슷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밤에 아내와 마주 앉아 계산을 해봤습니다. 생활비 빼고 나면 조금씩 모을 수 있겠어요. 그래야지 아들한테 손 벌릴 순 없으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셋집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일할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문 일 하나하나가 귀했습니다. 강의료 한 푼 한 푼이 소중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의 진짜 무게를 체감했습니다. 30년 건설사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것. 돈은 숫자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이제 준혁이한테도 사실대로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내색은 안 해도 지 아빠 걱정에 밤잠 설치랜데 언제까지 말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일자리 구해서 우리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말해주자. 우리 이제 정말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주자고.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다른데요. 사실은 아내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종집을 금매로 판 것, 지금 전세 아파트에 사는 것, 아버지가 자문 일을 하는 것. 전화 저편으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찾아뵐게요. 주소 남겨주세요. 다음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 앞에 선 아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대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벽지를, 좁은 거실을, 초라한 가구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자세히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었어요. 미안하구나. 제가 분명히 말렸잖아요. 그때 제 말을 들으셨어야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잘못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뭐? 제가 모실게요. 준혁아. 아내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실 능력 돼요, 저. 아들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건설사 밥 먹으며 키운 아들이 이제 무너진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정말 고맙다. 그럼 이사 준비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괜찮다. 네. 아버지가 혼자 힘으로 일어서 볼게.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문일 두 곳에서 하고 있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행히 곧 연금도 나오기 시작한다. 자문료랑 강의료 합치면 충분해.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 않아. 연금까지 더하면 너희 엄마랑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아들을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모아갈 거다. 많진 않지만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버지. 비록 추락한 아버지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만큼은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구나.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가 무너뜨린 건 아버지가 다시 세울게. 네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어. 일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어.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다. 우리 아직 괜찮단다. 아들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고맙다. 대신 힘드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아들이 돌아간 뒤 아내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잘한 거 맞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잘했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문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엔 건설사 자문, 화요일엔 대학 강의, 금요일엔 또 다른 회사 자문.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쉴 틈 없이 일했지만 그게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과거를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매달 통장에 돈이 쌓여갔습니다. 연금과 자문료와 강의료. 우리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제법 모았어요. 아내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17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액수였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재출발의 씨앗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설계도였다는 것을요. 17억짜리 아파트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지만 정직하게 키운 아들은 제 전세방이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 치부를 먼저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저 역시 건설 전문가라 자부했지만 완벽한 데이터조차 제 눈을 가린 욕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흔들릴 때 저는 덧붙입니다. 현장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집안이 약하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올려도 결국 무너집니다. 인생도 그렇더군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동 자가, 퇴직금, 세종 자가,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금강뷰가 아니라 오래된 전세방의 낮은 천장입니다. 하지만 이 낮은 천장이 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종의 꼭대기층에서 느꼈던 그 아찔한 고립감보다 위층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이 작은 방이 훨씬 더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내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요새라는 것을 높고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작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다지는 것이 진짜 전문가의 일이라는 사실을 예순이 넘어서야 배운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하늘을 봅니다. 세종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던 하늘보다 땅 위에서 올려다보는 지금의 봄 하늘이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저는 다시 건설 전문가입니다. 상무라는 화려한 직함은 없지만 매일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아내에게 과일을 사다 줄 수 있는 생활인 자가는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발 뻗고 잘 수 있는 전세방이 있는 가장.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넘어졌다는 사실이 두려워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욕심이라는 부실 공사를 걷어내고 제 인생의 마지막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단단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다시 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